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자료는 기존에 우리가 PPT로 한 번씩 수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다 학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강의 자료에 가면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아마 시험을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후반부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좀 쉽게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공지했던 대로 요 이론 내용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거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당일 제출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짧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문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 웹툰 스토리텔링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도 이 윤태호 작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봅시다. 지금 이곳의 웹툰은 규범이나 범주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현재 진행형의 구체적 실천을 만들어 왔다. 웹툰은 장르적으로는 만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만화가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웹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웹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은 종이책이 아니라 웹으로 발간되는 거기 때문에 향유자와 실시간 교류가 가능해요. 만화라는 거는 출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출판되는 그 과정의 시간만큼은 향유자가 만화를 볼 수 없지만 웹툰은 그 출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웹상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또 향유자가 바라는 욕망을 그대로 투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툰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수업한 전반부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현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봅시다. 여기 이 두 번째 단락 있죠? 최단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웹툰의 힘은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향유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의 스토리텔링에 있다. 이것은 현재가 소환한 스토리텔링이며 환기해야만 하는 스토리텔링이고 동시에 그것에 최적화된 형태의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웹툰의 현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그죠? 웹툰의 현장성 특징 중에, 그죠? 그동안 윤태호 작가가 만들었던 작품들, 비상착륙, 그다음에 혼자 자는 남자, 연시별고 등등 지금 이제 미생2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윤태호 작가가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한 관찰과 취재, 인간과 세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 이를 통한 끊임없는 복귀와 성찰, 그리고 성찰을 극화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하려는 실천의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윤태호 작품에서 완전한 악인도 없고요. 선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여기에서 5차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최전무에 대한 캐릭터를 여러분들 보게 됐는데요. 최전무의 선택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선의 경지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로 내주었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안녕의 선택, 한성률의 선택, 그다음에 5차장의 선택, 이 인물들 간의 선택이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변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윤태호 작가는 관찰 대상과 관찰 주체를 분리하지 않고 양자 사이의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몫을 살피고 상관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 작품 안에 있는 세계를 관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 네, 과정에 천착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꼼꼼하게 규명한 후 그것의 다양한 시점과 여러 층위의 의미값을 덧붙임으로써 다양한 의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유자는 텍스트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문제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개별화된 체험의 확보를 통하여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활성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윤태호가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문제는 지금 이곳의 지배적인 것들에 대해서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지배적인 것들에는 정체, 권력관계, 유지수단, 피지배자들의 태도, 대응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정당화 과정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탐구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그 윌마튼가 그 5차장 친구가 네, 갑으로 등장해서 5차장과 영업 3팀이 그 접대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5차장은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약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뒤집어서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뒤집었던 이유가 본인이 고등학교 때인가 학창시절에 5차장이 갑으로 있었고 자신이 그 사람의 똘마니로 있었을 때 그 감정을 거기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5차장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후인 오늘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인가요? 또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인지했던 실수라면 고치려고 충분히 노력했을 거고 그 고치려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미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미생은 완성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실수하죠. 근데 그 실수가 실수에서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지만 그 실수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호 여기 두 번째 단락 뿐만 아니라 찾으셨나요? 뿐만 아니라 윤태호 웹툰 스토리텔링에 주목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최고의 원천 콘텐츠로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끼야 내부자들이 영화화되었고 미생이 드라마로 전환되었으며 파이는 영화 제작 중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의 작품이 지닌 원천 콘텐츠로서의 매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 항상 지금 이것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찾아왔고 성공적으로 구현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과 실전을 통해 조금씩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그의 스토리텔링이 원천 콘텐츠로서 매력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력한 이야기성을 확보하고 있고 캐릭터 중심의 서사 구성이 고도화되어 나타나며 현재가 환기되려는 사회성과 역사성 강한 서사를 추구하였고 다층적인 의미 구조나 메타포의 전략적 활용, 양가적 시선의 내재화 등을 통해 극적 긴장이나 서사적 긴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조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에서 원천 콘텐츠라는 거는 OSMU라는 의미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끊임없는 관찰과 실전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OSMU가 가지고 있는 원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형성은 인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은 변하지 않아요. 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융의 원형 심리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깊이 나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재된 욕망들, 이것들은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발현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윤태호 작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총체적 조망을 통한 탐색과 성찰 봅시다. 윤태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조망을 부단히 시도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새로운 욕망을 촉발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정체모를 욕망해 만족을 모르는 걸신처럼 탐욕스럽게 갈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망은 더욱 절실하다. 조망은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세계의 변화라는 자명한 사실과 욕망의 폭식이라는 인간적 특징으로 인해 자아는 끊임없이 부유하고 흔들리며 혼란과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가 윤태호의 스토리텔링이 빛나는 지점이다. 윤태호의 작품들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탐색의 기록들이다. 그가 작품 속에서 총체적 조망에 매달리는 것은 무한히도 변화하는 세계와 그 안에서 정체모를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걸실처럼 폭식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태호 작품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윤태호 작품에서는
탐색해야 할 세계와 그것에 응전하고 있는 인간 사이의 긴장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이것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 이게 세계입니다. 이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위를 휩싸이고 있는 이 세상과 나는 대치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죠. 그죠? 이런 대치와 조화 사이의 긴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태호 시선은 그동안 보아야 할 당임에도 소외되었던 지점에 머문다. 이 말은 우리가 봐야 할 것임에도 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볼 수 없도록 은폐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표면을 넘어 심층의 저리에 흐르는 은밀한 질서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네. 제가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하는 것이 윤태호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다. 그것은 하나의 시점과 층위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구현 역시 다양한 캐릭터의 시점과 중층적 구조화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작품들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조명된 바 없는 특정 계층, 특정 공간, 특정 시대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미생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드라마는 어떤 건가요?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상사와 네,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로맨스로 점철되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윤태호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안녕의 문제, 그다음에 손차장의 문제, 이런 문제, 여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 신입사원의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최전무의 눈에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대리의 눈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쵸? 시선이 한 곳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어떠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보편적인 것, 지배적인 것, 압도적인 것들을 소외시킨 삶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어서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호 작품들이 삶의 통찰을 바탕으로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소외된 것들에 고르고 긍정적이며 아름다움을 더하는 성찰적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 이끼의 예에서 보여듯이 뭐 이 얘기 사실 작년에는 윤태호 작품 중에 이끼도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다시 이제 미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윤태호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거는 바로 미생과 관련된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미생의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폭발적인 호응의 원인은 공감과 투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 공감된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비추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미생을 향유하며 공감과 투사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보여주었던 미생으로서의 삶을 보편적 양태로 수납한 결과이다. 보편적 양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수환의 주장처럼 삶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계층, 계급, 공간, 시간 등에 의한 형식적이고 외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들 삶의 구체적인 양태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렇다는 보편성, 그들의 곤란과 갈등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이라는 공간과 투사는 뭘 갖게 한다? 보편성을 갖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자는 미생에서 성과주의나 일중독을 열정이나 성취로 포장해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성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생을 보면서 장그래가 김대리에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김보련 부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이지 라고 하면서 그 샐러리맨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안녕이가 오차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오차장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직장인의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존경하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태호는 외부 없는 노동의 성과주의나 일중독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오상식과 장그래에 주목한다. 만약에 의미를 찾는 것에 포기하게 된다면 박과장처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지? 어차피 내가 일해도 이거 다 회사가 먹을 건데. 그럼 차라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비리에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과도한 노동과 일중독을 강요하는 사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캐릭터의 태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에 주목한다. 그러한 주목, 그동안 누구도 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시점과 높이의 조망에 향유자들은 공감하고 열광한 것이다. 미생을 보면 오상식이나 선차장이 아니라 프리퀄에서 과로로 죽음을 맞는 송과장조차 끊임없이 가족을 떠올리고 죄스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함으로써 일과 양립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통해 공감의 폭과 깊이를 극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의 중심은 성과주의와 일중독이 자신을 갉아먹고 고립시키고 상처 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 외치는 외부 없는 노동 환경 아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여기 보면 오 차장이 가족 사진을 이렇게 계속 상 위에다가 올려놓거든요. 자기 책상에. 그런데 그걸 좀 덮어놓기도 해요. 여기 봅시다. 작가 자신의 성과주의와 일중독에 시달리지만 그의 작품이나 인터뷰 안에서 유난히 아이들과 가족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나 착취, 외부 없는 노동만을 요구하는 세계에 그것이 정당한가를 지속적으로 의혹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엄혹한 시간과 공간을 버티고 투쟁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준다. 그 의미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쵸?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연하장을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영업 3팀 직원들은 손글씨로 하나하나 이름을 써 나갑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거래처들에게. 그때 박 과장의 이야기를 하죠. 네, 박해일인가? 네, 그 사람이었죠.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던. 정성껏 쓰자고. 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밥 벌어먹게 해준 사람이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또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지와 실천은 하찮고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과 그 속에 진실을 신뢰하는 작가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의 주장처럼 윤태호가 주목하는 것은 미하일 바흐친이 이야기하는 특별하고 비범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일상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94쪽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여기서 윤태호가 주목하는 것은 찾았나요? 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윤태호가 주목하는 것은 외롭고 절박한 상황의 부조리함보다는 그러므로 지혜롭고 현명한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은 집요하게 복귀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비판적 성찰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미생에서는 가불이 나오고요.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모든 작품에서 새로운 경계를 탐색해 오면서도 작가가 끝내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 이러한 깨달음인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주체를 올곧게 서지 않으며 언제든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엄혹한 세계의 질서와 폭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당신은 주체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되묻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읽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만요. 조금 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윤태호의 작품 속에 구현된 세계는 복잡하고 서로 매듭의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 계속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얽혀 있다, 다층적이다, 단일하거나 명료하거나 단호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각각 독립적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텍스타와 향유자가 향유자 사이에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져 있고 이 관계들은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읽기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중요한 부분 다시 찝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읽어가면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이야기와 체험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원천 소스를 발굴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게 뭐다? 원천 콘텐츠다. 아까 얘기했던 OSMU 원천 콘텐츠는 거점 콘텐츠와 대립상을 이루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콘텐츠는 적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들어서 대중의 선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설, 웹소설, 만화, 웹툰 등의 콘텐츠를 말하고 거점 콘텐츠는 원천 콘텐츠의 휴강 효과를 기대하고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소설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천 콘텐츠와 거점 콘텐츠는 대부분 순차적으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인 형태의 미디어 믹스를 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한창 개콘이 인기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코미디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다발적으로 원천이 바로 여기 이 나와 있는 거점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원점 콘텐츠는 독립된 콘텐츠로서의 대중성을 검증받아 이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장르 전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텍스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중성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콘텐츠 시장에서 원천 콘텐츠로서 의미 있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즐거운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서사적 완성도가 있어야 하며 보편적 정서 체험과 현재적 특수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다양한 콘텐츠로 전환,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향유자에 의한 체험 공유 창작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플랫폼과 노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웹툰은 현재 시점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원천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완성된 서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으로 시작했다가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성공해서 다시 뭐 뮤지컬로 된다거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윤티오 텍스트의 특징들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티오 텍스트의 첫째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 이제 뒷부분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한 번씩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티오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이곳이 요구하는 현재성이 강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가 다루는 소재와 테마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현재성이 강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윤태호의 이야기는 캐릭터 중심 서사로 뭐가 강하다? 확장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있어요. 장글에만 여기에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안녕이도, 한성률도, 장백기도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 콘텐츠 과정은 대부분 서사의 연속성과 독립성 사이에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바로 윤태호 작품에 나타나 있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의 작품은 작품마다 새롭고 낯선 구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참신한 체험의 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설고 낯설지만 익숙한 네.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내면화하고 직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나 로맨스에 침착되지 않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넷째, 윤태호 작품의 가장 큰 특징 뭐냐? 그 모든 미덕의 기저에는 인간의 삶을 천착하려는 작가의 노력과 따뜻한 시선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뭐다? 네,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도발과 레토릭 봅시다.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의 탐구는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데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노마드의 욕망으로 광폭 행보를 거듭해 말씀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 네, 이 부분입니다. 윤태호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지배하는 것들, 현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요런 거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아이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태호 스토리텔링의 강력한 힘이 뭐냐?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실 추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 추수적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추수적이라는 거는 현실 추수적이라는 의미는 현실에서 벌어진 것들 그냥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적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 질서에 반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의미를 네, 다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장그래가 네,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를 해서 딸을 당해요. 그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게, 검정고시 출신이 과연 우리와 같은 레벨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배척을 당하죠. 근데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만약 현실 추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쟤 나쁜 애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런 학력으로 평가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의 오가장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이 해왔던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장그래가 바둑을 뒀던 그 시간만큼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 사람들 그 시간을 뭐 하지 말아라?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 말아라.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화화된 일체의 질서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건넴으로써 영원한 내부자이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부단히 변화하는 세계에 영원히 내부자로 남아서 지배적인 질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작가는 영원한 노마드, 즉 정주의 내부자로 남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나요? 노마드가 무슨 뜻이에요? 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유목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걸 이제 노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윤태호 작품에 대한 한계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못 봤으니까 기말고사에서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윤태호 웹툰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필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한 내용들 중에서 뭘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를 이제 적어서 당일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냐? 윤태호 작품의 특징. 네, 윤태호 작품의 특징을 5개에서 6개 정도 정리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에서 6개 정도 네, 정리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 16, 17, 18은 18, 요 아닙니다. 9 부분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 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